안녕하세요. G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를 배우기 전에 자바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자바 시작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바 언어가 무엇인지, 자바가 어떠한 경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또 발전해 왔는지, 또 자바의 주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자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자바를 개발할 때 필요한 JDK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야의 자바가 더욱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자바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조사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신뢰성 있게 인용이 되고 있는 티오베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수년 동안 자바는 계속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1위였습니다. 2018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 전통적인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C 언어가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중에 있는 언어로는 파이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본 것처럼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곳에 파이썬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C와 함께 C의 객체 지향 언어 버전인 C++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잠깐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윈도우 계열에서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이나 혹은 게임 개발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C#이 있습니다. C#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 개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중에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프론트엔드, 웹 개발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과거에는 프론트엔드 쪽에서만 사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Node.js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백엔드 쪽에서도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자바스크립트의 전형시대라고 할 만큼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SQL이라든가 또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PHP라고 하는 웹 개발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C는 이제 아이폰이나 매킨토시, 맥의 개발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C는 현재로서는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아직 기존의 시스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가 또 사용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자바는 간결하면서도 또 강력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결성의 측면은 전통적인 C나 기존의 프로그램 언어들에 비해서는 사실 간결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요 마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 비해서는 또 간결함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자바에서도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자바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객체 지향인데요. 원래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면서 객체 지향 개념이 사실은 먼저 도입이 되었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객체 지향 개념이 정착되게 한 것에는 자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자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것은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C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하드웨어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PC, 윈도우즈라고 가정하죠. 예,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a.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리눅스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네, 이 프로그램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자바가 나왔을 때 원래는 가전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또 운영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 실행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이제 자바의 특징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도 자바의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기본적인 개발 언어를 자바로 사용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바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지 않아도 검증된 훌륭한 솔루션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또 비용 절감의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게임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들 있죠.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류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혹은 시각적인 화면을 가지는 시각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에는 그닥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제 MS로 인수가 되었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사실은 처음에 자바로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바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는 그닥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정밀하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는 역시 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또 다양한 센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GPS라든가 가속도 센서라든가 기타 여러 센서들이 부착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기기들을 이런 센서들을 통제하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장치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C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하드웨어가 아닌 가상의 하드웨어인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밑에 있는 리얼 진짜 하드웨어에 연결된 장치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바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NI라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자바에서 쉽게 얘기하면 C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연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자바 가상머신과 같은 개념에서 동작을 하지만 하드웨어들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JNI와 같은 기술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NDK 라는 것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뭐 이번에는 자바 언어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지 간략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들 또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처음 자바는 1995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처음 자바가 나왔을 때는 전통적인 C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새롭고 예, 최신의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은 자바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인터넷으로 유명한 인터넷 서버 장비로 유명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크라고 하는 가전제품에 쓰이는 범용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려다가 자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자체는 실패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었던 개념이 앞에 잠깐 얘기했던 가상머신이라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이러한 가상머신의 개념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쓰는 C#, 즉 단넷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단넷. 예, 이것도 역시 이러한 가상머신 개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머신에 대한 개념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예 하나의 하드웨어에 가상의 하드웨어를 여러 개 올려서 동작시키는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또 얘기한 것처럼 객체지향 개념과 개발, 문화 확산에 기여를 했고요. 또 인터넷과 외부의 발전과 함께하게 되었죠. 그래서 1995년 시점은 그동안 학술적인 연구나 혹은 군사 목적으로 인터넷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이 점차 민간,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고 확대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바의 베타 버전부터 써는 이 자바에 관련된 모든 개발 문서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에 자바에서 이제 웹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그 서버 기반의 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 언어로 주로 C 언어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능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서블릿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웹은 매우 단순한 웹이었습니다. 즉 웹을 통해서 보여줄 정보가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 서블릿이죠. 이거는 그냥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제공이 되는 정보는 아시다시피 HTM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블릿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냐? 자바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이렇게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프로그램 로직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 로직에서 출력문 우리가 프린트 하는 출력문에서 HTML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초기에는 이 분량이 많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웹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 이게 늘어난 거예요. HTML과 같은 웹 기술로 표현해야 되는 내용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글자 한 글자만 고치더라도 다시 컴파일해야 되고 또 개발자의 PC에서 컴파일된 내용을 서버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효율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JSP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SP, 또 자바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또 이 J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은 JSP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 대체가 되었죠. JSP는 서블릿과 반대로
거의 HTML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거의 전반이 HTML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내용의 HTML도 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해야 되는 부분만 여기 중간중간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자바 클래스를 통해서 DB랑 연동되거나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방식들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 모델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JSP는 점점 웹 프로그램, 대표적인 웹 프로그램 개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년 전부터 프론트엔드 기반의 개발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리액트라든가 그 다음에 앵귤러라든가 또 뷰라든가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들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능을 서버에서 노드로 개발을 하죠. 물론 DB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서버 프로그램은 HTML 플러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만 보내고 HTML과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은 이러한 애들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JSP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나 JSP의 근간은 사실은 서블릿인 거고요. 이러한 서블릿 기술들은 서버 측에서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직접적인 사용 비율은 낮아졌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간단한 것들은 해결할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아주 복잡한 시스템들이나 기업의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블릿이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 개발자가 로우 레벨의 서블릿을 쓰기보다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는 현재 대표적인 자바 개발 도구로 알려져 있죠. 1999년 IBM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다음에 고맙게도 오픈소스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바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바가 성장을 하다 보니 많은 개발 회사들이 너도 나도 개발 도구를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의 도구에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들만의 기능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바 표준 기술이 아닌 거죠. 자바 스펙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가지만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뭔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쓰려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IBM이 이클립스를 만들어 기증함으로 인해서 자바 개발 도구가 거의 단일화되는 그런 현상,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클립스는 그냥 순수하게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가 아니라요. 다른 많은 언어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실 개발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C나 C++ 개발도 가능하고요. 파이썬 개발도 가능하고 PHP 개발도 가능하고 기타 다른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도 이클립스로 가능해요. 이클립스 자체가 플러그인 구조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클립스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개발 도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도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되었죠.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개발했던 기본적인 것에서 획기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를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용 제품인 인텔리제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리제이는 상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도구가 바로 인텔리제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발자들이 최근에 인텔리제이로 많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용이라는 점, 그 다음에 기능이 너무 많아서 또 이걸 쓰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될 것도 많다라는 점, 또 기능이 많다 보니 보다 많은 컴퓨팅 사양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중반 휴대폰 보급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닌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이라 그러죠. 예, 2G 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폰에 JVM, 자바를 직접적으로 탑재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G에서 세계 최초로 자바가 탑재된 휴대폰을 출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양이 낮고 느린 인터넷 속도 등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를 만들게 되었고, 기본 개발 언어로 자바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웹 개발, 서블릿과 JSP로 웹 개발, 웹이 성장으로 인해서 자바가 같이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1차라고 보면 2차는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함께 또 자바가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자바를 처음 만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로 인수가 되고 또 자바와 관련된 라이센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도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상 머신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인텔리제이를 만들었던 젯브레인즈라는 회사가 만든 코틀린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틀린도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기본 개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코틀린도 사용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코틀린이라는 것은 실행 환경은 JVM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이 되지만 문법이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코드는 다르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은 자바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를 실행하는 환경인 JVM이 있으면은 바로 코틀린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예.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자바 개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앞서서 또 우리가 자바의 발전에 대해서 웹을 통해서 한번 자바가 또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또 자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그런 자바의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바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입니다. 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에 적합한 자바 규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쓰는 자바는 기업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보안과 성능과 안정성과 기능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스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 EE라고 하는 새로운 스펙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바 EE 스펙이 내용은 좋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이것은 규격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업에 팔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로드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되고요. 이러한 책에서 자바 2를 본래의 목적, 본래의 취지에 기반하면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 그것이 바로 현재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요. 다만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도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이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정 파일과 또 그 복잡한 구조를 다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쓰기가 매우 어려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개발이 굉장히 간소화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보다 쉽게 개발자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접근하고 또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스프링 기반의 개발이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백엔드 시스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론트엔드에 웹 서버를 놓고 그 뒤에서 돌아가는 많은 시스템들,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외부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 예, 이런 뒷단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곳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자바와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공공개발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스프링 기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그야말로 개발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거의 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프링에 기반해서 공통 모듈을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의 가장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자바가 처음 나온 이래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바의 상용화입니다. 그렇죠.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의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오라클 간에, 그래서 아까 오라클이 자바를 인수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글과의 라이센스 정쟁에서 오라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났고요. 이제 구글은 오라클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라클이 이제 완전히 자바의 정책을 바꿔서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일반적인 목적의 경우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나 일반 개발자들 혹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무료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바를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상업용 시스템 또 업무용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JDK에 몇 가지 기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별 거의 필요가 없는 기능들인데요. 혹시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바의 스펙을 똑같이 구현한 오픈JDK가 함께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JDK는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 JDK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라클 JDK를 사용해도 되고 오픈 JDK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오픈 JDK는 설치 과정에서부터 좀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죠. 설치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 압축 파일만 제공이 되어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현재 그 LTS, 이제 롱텀 서포트 버전은 이제 11 버전입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12 버전이고요. 그 이전에 10 버전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버전들은 1년 단위로 기술 지원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12 버전은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면 11 버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2023년 9월까지 유지가 되고요. 20점에 또 새로운 LTS 버전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LTS 버전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자바의 탄생에서부터 주요 기술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바 가상머신과 JDK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바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